덕질권장 프로젝트 덕업상권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이상균이다. 성시경이다. 성시경이다. 예. 잘들 노네요. 여러분, 안 보이는 라디오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진리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 진리의 문을 넘어 들어온 저는 유기성 PD입니다. 오늘 인턴 진행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본인 소개 좀 더 해주세요. 네, 네가 이게 포인트. 내가 포인트구나. 네 빼고 합시다. 네 PD. 버릇이 돼가지고. 네 PD. 저는 사실은 엄청나게 덕질을 한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여기 들어오기까지 아니면 살면서 덕질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되면 핑계지만 이제부터는 좀 뭔가 하나에 좀 꽂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애를 낳으면 그게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래도 저는 이제 되게 하고 싶은 건 되게 많거든요. 뭐 하고 싶어요? 저 되게 많은데 예, 몇 가지만 얘기해봐요. 일단 집을 지어서 집에 스튜디오를 하나 만드는 것도 있고 스튜디오? 직접 네. 집을 지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를 미디를 배우거나 해요. 아니요 이제 배우고 싶다. 싶다. 악기를 더 배워서 저 혼자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곰 PD처럼. 녹음을 하는 것도 항상 하고 싶고 음반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음반을 내기보다는 그냥 스튜디오를 내서 제가 그냥 놀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스튜디오에서 여기 스튜디오를 우리 낸다? 주말에 스튜디오 많이 비어있는데 와서 놀아. 엔지니어로 집까지 짓고. 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요. 것도 하고 싶고요. 또 뭘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저는 몇 가지 이제 목표가 있어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한테는 웃기는 목표일 수 있지만 저는 미국을 가서 제가 좋아하는 농구팀들의 구장들을 쭉 한 바퀴 도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고. 농구 좋아해요? 농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운동 다 스포츠 좋아하는데 그 구장을 사는 거였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아. 내가 좋아하는 구장들을 쫙 사보고 싶어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죠. 도전은 해보고 싶은데 그게 봉급쟁이로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요. 그냥 그리고 가서 앉아보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입장권만 해도 몇십만 원씩 하니까. 훌륭하네요. 또 뭐가 하고 싶어요? 지금 또 막상 또 생각하려니까 몇 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요? 일단은 창피해서 말 못하는 걸 수도. 뭐요? 그런 거 하면 얘기해. 집 짓는 거 얘기도 했는데 저도 꿈이 하나 있어요. 말해봐요. 여기 누구신가요? 훅 들어오네. 자기소개. 네, 저도 인턴 진행자 들어온 강 PD고요. 네.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하지 않은 건데 제가 제니퍼 로렌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니퍼 로렌스 좋지. 네, 너무 멋있어서 그 나이도 동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인터뷰를 하든지 프로그램을 하면 초대를 하든지 어쨌든 방송에 한번 인터뷰를 내보고 싶어요. 제가. 나는 그 생각해봤는데 그럼 연예가 중계 가야겠는데? 에? 아니 그 라디오로. 라디오. 되게 여기 그럼 많이 듣지 않을까요? 제니퍼 로렌스나 스칼렛 요한슨이 나한테 사귀자고 한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 과연 이런 생각 좀 해본 적 있어요. 하여튼 저도 제니퍼 로렌스 하필이면 남자 스타가 사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남자 스타가 사귀자고 하면 고민을 안 하겠죠. 고민거리가 아니다. 그쵸. 근데 여자 스타가 사귀자고 했으니까 고민을 해보겠지. 알았어요. 그렇지 않나? 자, 우리 소개도 합시다. 그럴까요? 네. 저는 CPD고요. 박지윤의 가요광장 많이 들어주시고요. 진짜. 저는 최 PD고요. 저는 강상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철의 연금술사 2부를 할 건데 어때요? 우리 진행하고 있는 지금 두 사람 재밌어요? 근데 저는 만화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약간 청취자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싶으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까 인체 연성을 좀 정신과 혼을 연성을 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저 위대한 망가 쓸 때 기승전 위대한 망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쓴 게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만화는 그냥 애들이 보는 거 내지는 만화는 정말 특정한 어떤 부류의 덕후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보는 매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어떤 만화를 권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걸 기획하게 됐고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만화도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그런 거랑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서 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그런 매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화에 이런 게 있었어라고 받아들여주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덕업의 어떤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때요, PD는? 저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본 거지만
뭐 선배님도 그렇고 다 한 2번, 3번씩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한 번 쭉 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더 찾아가는 게 뭔가 좀 퍼즐 같은 게 좀 탁탁 맞춰지는 기분이 나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고무적이네요. 근데 너무 방청객 모드야. 감상도 그렇고. 아니 지금 너무적이네요. 그 선배 앞에서 막 말할 수 있겠어요. 때려요 선배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좀 이렇게 들어온 지 좀 된 사람이면 또 이렇게 그래요. 자기 의견을 말하겠지만 난 처음부터 그렇죠. 확 말하고 다녔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됐나? 비타민이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강철의 연금술사 볼편 들어가기 전에 많은 또 우리 청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코너가 있어요. 강 기자의 덕업 상권. 오늘은 뭐 준비해 오셨어요? 뭐 하나씩 한번 그럼 풀어볼게요. 아이고 막 선정하는데 이제 막 힘들어서 부담되죠, 솔직히 좀. 부담도 되는데 선정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제 뭐 좋은 작품이면은 그냥 썰만 잘 풀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또 복잡한 작품을 가져오니까 이걸 말로만 풀어서는 또 이게 되게 재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부담감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막 재미없다 이러면 이제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 좋아라 주변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조금 다양하게 골라오려고 해서 이번에는 저는 저번 주에 본 영화인데 클로우필드 10번지 혹시 보신 분? 봤어요. 아 보셨어요?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혼합이 될 수가 있나? 아, 똑같이 저는 이렇게 어떻게 다룰 수 보셨어요 있나? 했을 때 극장에서 봤죠. 어디서 아. 봤죠. 이 생각 나요. 여기서 5명인데 2명이 봤네요. 저도 봤습니다. 저는 봐야지 하고 있는데 아직 네. 못 봤어요. 이게 로튼 토마토 지수 어제 그러니까 4월 15일 기준으로 90%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높은 거죠. 신선도가 굉장히 지금. 원래 클로버필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네. 저는 원래 클로버필드 얘기를 먼저 하면은 언론 시사 가서 그때 봤거든요. 네.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JJ가 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예고편만 보면은 그냥 갑자기 왜 자유의 여신상 머리가 날아가지? 맞아, 그리고 맞아. 전부 다 핸드헬드를 찍어서 막 되게 정신없고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뭘까 하고 갔더니 거대 괴수가 침공을 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봤긴. 예.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제목이 클로우필드 10번지라고 하니까 전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클로우필드를 보신 분들은 이게 애매하게 이거 진짜야 아니야 하고 이제 계속 줄타기를 하면서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예요. 줄거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여주인공이 이제 미셸이라는 이름의 여자인데 남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갑자기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밤에 떠나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차가 이제 전복되는 사고가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알 수 없는 공간에서 이제 발에 족쇄가 채인 채 일어나게 되고 소우야 소? 그런데 이거 스포 없죠? 스포 없이 말하려고요. 저 네. 언제 스포 얘기하나요? 늘 영어로 always 근데 이 여자를 구해줬다고 주장하는 예고편 보시면 알겠지만 좀 뚱뚱한 어떤 하워드라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게 지금 현재 지구가 미지의 존재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밖의 공기는 다 오염됐다. 여기는 어디냐? 그럼 얘 하워드라는 사람이 약간 어떤 강박증 같은 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만든 어떤 지하 벙커예요. 여기 안에 식량이 있는 거는 물론이고 물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 정화기까지 있어서 아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널 살렸다 이제 이 말이죠. 예. 님들아 리액션 좀. 그다음에 한 명의 제3의 인물이 더 있는데 에밋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하워드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다. 자기는 이 사람한테 의탁을 해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 벙커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족쇄 묶여서 깨어난 여자가 얘네들이 말하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밖에서 침공을 했는지 그리고 하워드라는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지 내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완전한 사육 같은데? 약간 네. 그런데 얘네들의 약간 그런 성적인 교감 전혀 없이 전혀 터치도 못하게. 네, 전혀 네. 왜 터치 없이 네. 족쇄는 맛있죠, 왜 채운 걸? 그 나중에 풀어주긴 해요. 보는 것만 그러니까 좋아하나 보지. 채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완전한 사육 나도 봤는데 어릴 때. 어릴 때 봤겠지. 어릴 때. 아니 근데 다들 케이블에서 많이 보셨을 그러니까 거예요. 저도 많이 못 봤지.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3시만 맞아. 넘으면 무조건 알아요? 했는데 완전한 사육? 저 듣긴 했는데 보진 못했어요. 저 뭐라고 들었어요? 그냥 야한 거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자, 이번에 일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죠. 진짜요? 네. 그러니까 되게 헐. 명문대생으로 알려진 사람이 2년 동안 여중생을 가두고 있었다가 이거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헐 몰랐어. 저 잠깐 나고야 갔을 때 TV만 틀면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한국에서도 알려져가지고 이거 완전한 사육 실사다, 뭐 실제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완전한 사육은 반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짐. 아무튼 이게 클로버필드. 완전한 사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네. 하워드가 어떤 자기 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딸이 정말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자기를 밖에 이게 외계인이 침공했다라고 말했을 때 믿을 사람이 얼마나 그 있겠어요. 미디어는 다 차단됐나 보네요. 당연하죠. 예,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고. 그렇죠. 근데 안에서 또 소소하게 이렇게 즐기는데 하여튼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정체가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이런 영화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고 네. 중간중간에 반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음. 이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지점은 그러니까 그 벙커라는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영화의 거의 대부분이 일어난다는. 제작비가 많이 안 들었겠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큐브나 뭐 이런 영화들 있죠. 답답하죠. 좀 네. 약간 폐쇄 공포증까지는 아닌데 그런 네. 거 보면 약간 좀 근데 이 안에서 뭐 이렇게 할 재밌어요. 얘기가 많이 있을까 싶은데 그 얘기를 정말 끝까지 이제 이끌고 나간다는 게 패닝룸은 그런 의미에서 재밌게 보긴 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만. 어쨌든 그런 극적인 반전이 되게 재미있는 어떤 스릴러라는 거. J.J. 에이브람 씨는 뭘 했나요? 제작이죠. 제작이죠. 네. 네. 야, 너 이런 거 해봐 하고 이제 감독 불러다가 항상 요즘에 만들죠. 다음은 재미가 없어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아니 저는 일부러 안 듣질 들으세요. 않았어요. 보시려고. 왜냐면 저는 볼 거라. 정말 클로버필드 너무 재밌게 봤어요. J.J. 에이브람스라는 사람이 있는 걸 저는 모르고 로스트도 보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클로버필드를 그냥 진짜 볼 거 없어서 봤는데 보고 나서 저는 J.J. 빠가 됐거든요. 그 네. 이후로. 네, 그래서 아껴두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말씀 안 하신 부분에 사실 재미가 숨겨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할 수가 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클로버필드를 좀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이제 시종일관 핸드헬드이기 때문에 너무 어지럽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페이크 다큐 느낌으로 약간이 아니라 거의 전체 페이크 다큐로 찍어서 어지러운데 이 영화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장르물이다. 라고 해서 근데 뭐 많이들 보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로튼 토마토 지수도 괜찮고 하니까 네. 뭐 내려오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설인데요. 이거 뭐 신간은 아니고 제가 그 항상 좀 일본 놀러 갈 때는 일본 미스터리 소설을 챙겨가서 보는데 평소에도 뭐 일본 좀 미스터리 소설 많이 보긴 하지만 이야미스라는 말 아세요 혹시? 네? 이야미스. 이야미스 모르겠어요. 이야미스? 예. 이야미스? 맞아요. 이야미스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네, 전 처음 들어봐요. 아이마스도 아니고. 이야미스. 이야가 이제 일본어로 싫다. 싫다. 그리고 미스는 이제 미스터리 해서 약간 어둡고 보면 이제 이런 기분이 건가? 안 좋아지는 아, 그 불쾌한 나쁜 심상을 상황. 자극하는 거는 이제 이야미스라고 하는데 그 계열 중에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리노 나스라든지 뭐 이름 아는 거 있으면 삑 하세요. 미나토 가나에 누마타 마호카루 왜 다 몰라. 이야미스니까? 이야하니까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런 미나토 가나의 고백 뭐 이런 작가고 기리노 나스는 이제 무라노 미로라는 여탐정 시리즈도 있고 하여튼 이런 계열의 이제 마지막 뭐 거의 뭐 신예라고 하는데 나이는 꽤 많더라고요. 강 기자님 외롭겠다. 이거 안 좋아하지. 아무도 몰라. 네, 마리 유키코라는 이제 여성 작가인데 네. 골든 애플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8개 연작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뭐 블랙 컨슈머라든지 직장 내 왕따, 뭐 이제 파견직 문제, 뭐 그다음에 인터넷 악플, 그다음에 뭐 스토킹.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되게 자주 그렇죠. 접하는 네. 요런 소재들로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8개의 단편이 되게 촘촘하게 막 연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작가가 주장하는 건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봤을 때 정말 악인이 누구인지 너는 알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좀 고민을 했는데 연작 단편 한 편 맨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얘기 줄거리를 스포일러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머. 스포 듣기 싫으신 분들은 16분으로 점프. 이것도 이제 대명사를 많이 사용해서 그럼 간단하게만. 요 세계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여류 소설가가 쓴 연애 소설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연애 소설인데 이 작가의 이름과 같은 여주인공이 이 소설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어떤 남자가 이 소설을 접하게 됐는데 자기랑 이름이 같은 남자가 여기 등장해서 이 여자랑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뭔가 자기가 자기 얘기를 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작가를 스토킹을 하다가 칼로 찔렀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이 남자가 뭐 무명이긴 하지만 되게 마이너한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개그맨이었던 거예요. 잘생기기도 하고. 개그맨.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냐면은 이 스토킹을 하는 여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약간 신경쇠약 같은 게 걸려가지고 방송 활동을 약간 접게 되면서 이제 패스트푸드점 잠깐 알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여성 작가라는 사람이 얘를 스토킹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니까 그 소설을 봤을 때 충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여자 작가가 이 남자를 괴롭혔다라고 이 남자의 부인 되는 사람이 막 증언을 부인이 있어요? 부인 되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지금 옆에서 지금 재기를 도우려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옆에 여성 팬들도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남자가 나가면서 그 부인한테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라고 하면서 끝나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거 좀 되게 재밌게 썼다 하는데 이런 식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계속 같은 세계관이고 인물들이 계속 겹쳐요. 여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지는 되게 착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편에서는 똑같은 세계관인데 약간 바뀌고. 그래서 이거 그게 스토리가 점층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연결돼서 진행되는 거예요. 네. 한 권에 쫙. 그러니까 한 인물이 권에. 계속 주인공이 바뀌고 스토리도 이렇게 바뀌면서 근데 이제 어떤 그 신경증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스토킹이라든지 이 골든 애플이라는 표제도 원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전 일본에서 이런 음료가 있다라고 골든 애플이라는 음료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너무나 맛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음료수 회사도 이런 걸 출시한 적이 없대요. 이건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집단 군중의 어떤 그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런 거 골든 골든 애플. 애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집합해서 하나하나의 단편을 만들고 이것들이 이제 촘촘하게 이제 연계가 된. 그래서 이거 보면은 상당히 좀 기분 나쁘고 진짜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는. 이런 예. 이아미스가 그러니까 그게 뭐가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확 있거나 무슨 권선징악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봐도 뭐 찝찝하고 이래서 이아미스인 거죠. 네, 그런 계열을. 그러니까 우리 박찬욱 감독 영화 보면은 뭐 카타르시스 없잖아요. 요거 약간 예, 이런 느낌의 그 미스터리 소설 계열을 예, 이아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쪽 계열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지만 이 마리 유키코의 요 작품을 보니까 입문용으로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건 뭔가요? 길어요? 또 있어요? 길지 길어. 길어요? 네. 그럼 이거 잠깐 아주 쉽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래픽도 사실 요게 제일 나는 기대되기 그래요? 때문에. 네, 나는 진짜 쉽게 책을 얘기할 봤었다, 건데. 봤어요? 그러니까 저 책을 가지고 오신 걸 봤어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번에 이제 사이드 스쿼드. 네, 영화 개봉하잖아요. 악당들 데려다 하는 거. 이 그래픽 노블이 1권이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사고 한국에 나왔다는 거죠. 네, 한국에 나왔죠. 서점에서 봤어요. 네. 보통 보면 이제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영화 보기 전에 뭔가 예습 차원에서 이렇게 사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봤을 때는 만화가 그렇게 재미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참 괜찮은 게 지금 이게 1권인데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막 DC 얘기하고 마블 얘기하면은 막 역사를 다 알아야 되고 이 캐릭터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11년 8월에 뉴 50이라고 해서 DC에서 리런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52개 타이틀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점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로 돌아가면 이제 슈퍼맨도 그 빨간 팬티 안 입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튬 같은 것도 다 바뀌고 배경도 이제 현대적으로 바뀌고 이제 서사나 인물 같은 것도 완전 이제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인데 이제 뭐 우리 드래곤볼 때도 얘기했잖아요. 뭐 마인부 편이 예전 어떤 그렇죠. 예. 드래곤볼 초창기로 좀 돌아간 것 같다. 그게 이제 새로운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할리퀸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새로운 인물. 이것도 참 말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그 팀버튼의 배트맨 1편 있잖아요. 네. 거기서 조커가 되는 과정하고 되게 비슷하게 할리퀸이 탄생을 하기도 하고요. 저의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서. 네. 근데 완전 상또라이로 나와서 오히려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깔아갖고 만든 그 트레일러 영상 보시면은 진짜 기대되긴 해요. 영화가.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뭐 데드샷 윌 스미스가 맡은 윌 역할. 스미스. 근데 요 책에서는 백인이 원래 백인이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습 역할보다 얘네들이 너무나 하나같이 통제가 안 되고 서로 배신도 잘 때리고 그러니까. 처음 에피소드는 그런 거예요. 6만 명 경기장에 6만 명이 갇혀 있는데 얘네들 니네가 가서 다 죽이고 와 이거예요. 임무가 정부에서 어떤 이제 아만다 월러라는 그런 여자가 이제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런 지침을 내려요. 보통의 어떤 히어로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죠. 근데 사실 그 6만 명이 전부 다 이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어서 얘네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반전 같은 것도 되게 재밌고 인물들이 굉장히 개성이 넘쳐요. 그렇죠. 또라이들이죠. 또라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PD가 되고 싶다는 또라이. 수어사이드 스쿼드 굉장히 기대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만화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볼 거 없다 하시는 분들 요거 한 권 사서 보시면은 꽤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추천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똑바르고 정돈되고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를 보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꼬이고 어딘가 뒤틀리고 근데 그런 본인 같은 이런 경우는 사람을 원래 인간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좋아한다면서요? 실제로 그래서 영웅들의 모습도 이제 그런 애들은 잘 안 나오잖아요. 막 그쵸, 좀 약간 이상한 애들 나오는데 네, 이거는 입체적이지 그 중에서도 않고 거의 재미가 극단으로 간 것 그러니까요. 같아. 그냥 또라이들 범죄자들을 만들어서 어떤 네. 히어로 팀이라고 불러갖고 어려운 그런 임무들을 수행하게 네, 하는 그런데 또 다 다른 게 뭐 여기서 이제 데드샷 같은 경우는 임무 수행을 정말 뭐 사람 목숨 같은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가 반면에 이제 뭐 엘 디아블로라는 또 어떤 불을 사용하는 능력자는 또 저 인명을 또 굉장히 또 이제 항상 신의 이름을 이제 읊조리면서 스페인어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부딪히면서 내는 또 어떤 그 불협화음 같은 것도 재밌죠. 기대됩니다. 네. 혼자 많이 얘기하니까 목이 아프구만. 알았어요. 다음부터 2개만 준비해 올게. 광고나 듣죠. 스피디 드디어 오는군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 윈터 이즈 커밍? 아니요 만화 아, 그거. 액션 シチ仲間だ 보라. 어드벤처 그리고 始まる 남자. レースがインターハイが 방대한 일본 만화의 망망대에서 건져올린 위대한 32작품. 위대한 망가는 대단히 매혹적인 만화 가이드예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만화 안내서. 위대한 망가. 대호평 발매중. 아, 이건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닌가요? 로그프레스. 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고노 팟캐스트와 요로한 스폰서노 덕분에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철의 연금술사 14원까지 대충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를 쫙 했잖아요. 여러 가지 설정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15권부터 완결인 27권, 그러니까 저는 옛날 버전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실 모든 흑막과 음모가 다 까발려진 상태에서 이 아버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호문클루스, 그 일당, 그리고 에드워드와 알 형제와 머스탱들의 이제 군사 동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딱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 후반의 스토리는 전부 그게 다 하잖아요, 사실은. 또 전쟁이 다르니까 또 반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반발하세요. 전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그렇게 보였어요. 이 뒷부분의 전개는 앞에서 다 그런 펼쳐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수거해 가면서 차례차례로 무찔러야 될 사람들 무찔르고 리타이어 될 사람들 다 리타이어 되고 근데- 봉합되는 느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배틀물 같이 느껴지는데 에스컬레이터식 무슨 전투 같이. 사실 그렇진 않은데. 네, 그렇진 그럴 않고 수도 이게 되게 있겠네. 복잡한 어떤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동료를 규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힘을 쌓아가고 목적을 계속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전투보다도 뒤에서 이렇게 막 서로 속이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첩보전 같은 느낌 이런 게 더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년 만화에서는 잘
볼 수 그쵸. 없었던 그런 그래서 부분이죠. 저는 사실 전반부보다 후반부를 훨씬 더 재미있게 보기는 했어요. 또 속도감도 더 빨라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슈발 레란 전쟁. 이 실상을 에드가 호크아이로부터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파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되게 명대사들이 되게 많이 집약돼 있지 네. 않았어요? 그쵸? 네, 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는 읽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네, 네.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여기 그러니까 감동적이었던 거 몇 개 네. 써놨는데 네. 행동 없는 선보다 행동하는 위선이 낫다. 음. 이런 거는 지금 우리 현실에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상을 말할 수 없다면 인간의 진화는 멈추는 거다. 네, 저 여기. 네, 이것도 굉장히 좋았고 이게 머스탱이 얘기한 거였죠. 머스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인가? 휴즈였나? 아니, 머스탱이랑 누가 얘기를 하다가 휴즈랑 얘기하다. 네, 사관학교 때 막 얘기하다. 아니 나 리지였나? 그러면? 아, 그걸 적어왔어야지. 아, 저 찍어놨었거든요. 진짜요? 네. 찾아보고 있어. 그동안 네. 또 하나는 연금술사가 말하듯 이 세상의 섭리를 등가 교환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새로 태어날 세대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대가로 우리는 시체를 짊어지고 피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저는 뭐 얼마 전에 총선도 있고 했긴 했는데 그냥 요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다시 보니까 당시에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또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뭐 아직 어렸고 세상 물정 모르던 시기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이를 먹고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라카와 히로무가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자기는 이제 겨우 단행본 27권짜리 오락 작품 소년 만화를 그리는 건데 거기에다가 어떤 전쟁이라는 그 거대한 얘기를 담기는 너무 좀 어렵겠다. 그리고 취재를 통해서 느낀 게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쪽의 얘기만을 듣고 어떤 한쪽의 가치관만으로 전쟁이라는 거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족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이슈발 레란이다 하지만 그 휴즈와 머스탱이 있었던 그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어떤 하나의 어떤 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는데 뭐 지금도 과연 그때 그렇게 그렸던 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고민은 든대요. 근데 저는 이슈발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과연 이 죽고 죽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군인들이 가서 마치 일방적으로 이슈발 사람들을 학살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음. 그 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양쪽 다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거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거나 무슨 뭐 강자가 약자를 때려잡거나 아니면은 힘의 법칙에 의해서 아니면은 군대라는 명령 체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전쟁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되게 균형을 받고 잘 봤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장면에서. 거기서도 그 연금술사들이 이렇게 뭐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장면들이 그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호크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인자의 눈이 됐다.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상층부의 명령을 따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거스른 사람도 있죠. 이제 암스트롱 같은 사람 거스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굉장히 옳은 일을 수행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죽은 사람이나 죽인 사람이나 전부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슈발 레저는 이슈발. 요게 아닙니다. 이슈발. 그냥 절망 그 자체인 어떤 시공간이잖아요. 사실 이런 어떤 전쟁에서 다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쵸. 서로 안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를 외부에서 보면 인간이 아닌 존재가 본다면은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이슈발 레전의 어떤 상처를 보듬고 나아가는 과정이 이제 뒤에 이어지면서 이 어떤 과거의 참상이 굉장히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이런 고민과 고뇌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또 다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이상을 말할 수 없다면 인간의 진화를 멈춘 거다. 이게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뭔가 주제의식을 생각했던 게 중간중간 이 두 형제가 가면서 자꾸 장애물을 부딪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알폰소도 약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희망을 얘기를 하고 자기는 심지어 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막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결국에 현자의도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도 뭔가 또 계속 이상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게 그게 되게 현실이랑 달라서 더 찡한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하는데 힘들 때 항상 더 나아질 거야, 막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저는 쉽지 않거든요.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되게 나약한. 근데 이 강철의 연금술사가 굉장히 액자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갑자기 플래시백 한다던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옛날 얘기가 나온다던가 했고, 한 번에 쭉 보면은 좀 복잡하다고 느끼기도 했거든요. 저는 다시 이거를 몰아서 보면서 너무 왜냐면은 교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지점들이 구분이 잘 안 많아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연출적인 어떤 한계일 수도 있는데 뭐 갑자기 장면 전환되는데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건인데 뭐 구분선이 별로 없어. 네, 사람도 그런 건 좀 갑자기 바뀌어 있어요. 있고 네. 무대도 갑자기 바뀌어 있고 그거는 시공간이 이 작가의 바뀌잖아. 어떤 조금 한계? 그런가요? 실수? 뭐 의도했다면 의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여기서 왜 갑자기 이로 넘어가지? 뭐였지? 이런 거 좀 있었어요. 저는 좀 액자식 구성이 되게 많아갖고 약간 그러니까 좀 액자식 복잡하다. 구성 자체가 뭐 복잡하다거나 뭐 그게 뭐 헷갈린다던가 저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게 넘어갈 때 넘어가는 그 페이지 구분이 좀 선명했으면 훨씬 더 쉽게 더 마음가짐을 딱 잡고 그래 여기 딴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장소가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볼 구분을 안 텐데 했나 보죠. 원래. 그게 조금 구분이 조금 희미해요. 네. 보통 이제 과거 얘기 그릴 때는 이제 외곽을 먹으로 칠해버리는데 그렇게 안 하고 했나? 먹선을 칠하는 건 있어요. 전부 다 먹을 배경 자체를 먹으로 네. 이렇게 딱 까맣게 해놓고 그런 것도 있긴 네, 한데 약속이니까 이제 네. 독자 또 만화 법칙 중에 하나라 화법 중에 하나라. 근데 아무튼 장소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구분이 좀 쉽지는 않았었어요. 보통 이게 조금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화는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좀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독자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많아서 가령 슬램덩크에서 준호 선배가 슛 쏘면은 이 사람이 이 골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보여준 다음에 이제 철렁하잖아요 그거. 유독 이 작품이 그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근데 한 권 자체를 거의 이슈발 내란에 할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다가 이게 지금 호크아이가 애들한테 들려주는 얘기였구나 까먹고 있었거든요. 한 권 내내 그냥 까먹어도 상관이 없는 게 네. 그리고 결국 이게 살을 붙여가는 과정인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실상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과거로 플래시백 해가지고 과연 어떤 거였는지 보여주고 가령 이제 크세스 이 왕국이 어떻게 이제 멸망을 했는지 나중에 나오고 사실 연단수르 싱이란 나라에 그 전해준 사람이 이제 금발과 뭐 그 노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인물이 사실은 이제 호헤나임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여기서 줬을 때 어떤 그 독자를 약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어떤 내러티브적인 그런 장치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이슈발 전쟁의 실상 자체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았지만 이거를 왜 호크아이가 에드에게 들려주는지 그리고 왜 에드가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결국엔 마지막에 결론으로 갔을 때 그 에드가 마지막에 이걸 지금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연금술을 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연금술이 그렇게 악용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연금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연금술 자체에 대해서 선악을 얘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과학에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결정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슈발 레전처럼 대량 학살 무기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또 의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만능 장치처럼 보이는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를 낳으니까 결국은 그 술사의 어떤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에드가 마지막에 연금술이 없어도 나에게는 우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데까지 이게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좋았다. 그리고 그 이슈발 레전 안으로만 보면은 킴블리는 막 미친 듯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와중에 머스탱은 어쨌거나 생각을 하잖아요. 아랫사람은 더 아랫사람을, 그 아랫사람은 자기보다 더 아랫사람을 지켜서 그렇게 결국은 모두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결의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군비도 축소하고 국가연금술사 제도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목적을 그때 어렴풋하게나마 세우긴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내가 사람들을 다 지켜줘야겠구나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게 됐다는 것도 좀 재밌었고요. 오히려 저는 이 작품의 하여튼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뭐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른데 다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살인광처럼 보이는 킴블리도 그렇죠. 목적이 되게 뚜렷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어떤 그 진화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가령 뭐 네안데르탈인이 뭐 크로마뇽인한테 이렇게 넘어가고 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거를 이제 호문클루스와의 현 인류와의 어떤 싸움으로 과연 자기는 어디가 이길까 보고 싶다. 역사의 큰 흐름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궁금하다는. 연금술사라는 어떤 그런 과학자인데 자기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게 그냥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런 점도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매드 사이언티스트 항상 그런 거잖아요. 얘도 좀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악역한테도 참 매력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좋은 작품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너무 뻔하게 선악을 가르지 않는다는 거. 어느 쪽 입장에 서보더라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어떤 장치들이 다 놓여 있다는 게 이 작품이 참 멋있는 거죠. 심지어 그 아버님이라는 존재마저도 어쨌거나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세계의 진리가 뭔지 진짜. 내가 신의 영역까지 갔을 때 내가 뭘 알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지적. 그래서 막 5천만 명을 막 죽여? 궁금해하는 거랑 궁금할 수 있다고. 실현하는 거는 뭐 아주 많이 다른 얘기죠. 그래. 사실 나쁜 놈 하나 고르려면 걔밖에 없지. 이거 절대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킴블리도 사실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이긴 한데 뭐 그런 애 하나 있을 법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법한 거랑 뭐 또 감정 이입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고. 뭐 좋은 놈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이슈발 전쟁의 실상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현자의 돌로 만들기 위한 그런 아버님과 그 배우 세력의 어떤 쇼였다라는 게 실상이었죠. 쇼라기보다는 필요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국토연성진이랑 거대한 걸 만들기 위해서 그쵸. 이 사람들을 그 포인트마다 이 어떤 그 대량 학살이 있어야지 거대한 그 연성진이 완성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슈발이었고 나중에 이제 지도를 놓고 포인트를 짚어보니까 딱 연성진이 딱 나오고 이 새끼들 이거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이런 식의 음모를 그러니까 국가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 국가를 세운 것 자체가 음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그 피로 물들여가면서 영토를 확장한 이유가 그 큰 동그라미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기 위해서. 군사 국가라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목표를 한 것도 사실은 그걸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전쟁 일으키기도 쉽고 뭐 이런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의미를 참 많이 부여해가지고 마지막에 국토연성진 어쩌고 하면서 시작되는 시점부터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뭐 두 형제 그냥 신체 찾기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장르가 사실 이때부터 뭔가 좀 변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또 그렇다고 이 소년이 뭐 세계를 짊어지고 싸우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혼자서 뭐 손오공은 늘 혼자서 가장 최강의 상대를 무너뜨린 그런 쾌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복수는 되게 강대한 힘을 갖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능력들을 가진 인간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그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를 무너뜨리는 이런 과정들. 어떻게 보면 그때 CPD가 좋아하는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인간 창가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사실 이 작품의 어떤 주제도 딱 인간 창가예요. 큰 주제는 인간 창가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점이고 어떤 단점이 있고를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인간의 특성이고 그런 것들을 호문클루스들이 굉장히 호문클루스를 만들어낸 게 어떤 인간이 가진 악,
7대 죄악 이거를 배출을 해낸 거잖아요. 그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라는 그렇죠. 그 친구가 자기가 가진 어떤 감정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신이 되고자 했던 거기도 했는데 근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CPD. 확실히 상태가 메롱이네요. 아무튼 그때 호에나임하고 둘이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런 게 나오죠. 뭐 네가 그런 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에서 더 멀어진 것 같다. 사실은 더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었던 건데 그런 7대 죄악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버림으로써 오히려 인간에서 더 멀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인간의 특성. 그러니까 사람 완전 무결한 게 인간이 아닌 건 거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또 이 이슈발 내전 말고 이슈발 내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다 스카는 이제 윈리의 부모님을 죽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다 은연 관계로 다 묶여져 있어요. 얘는 맞아요. 얘 원수고 얘는 얘 원수. 인간끼리 다 얽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든 거를 다 희석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힘을 합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또 용서를 한다라는 또 요 미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도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다. 특성이다. 그런 인간 참가를 하고 있는 거죠. Full Metal Alchemist. Full Metal Alchemist. 아까 계속 우리가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얘기를 하려면 호헨하임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호헨하임이 사실은 되게 나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이 되게만 한 500살 정도 됐겠다. 하지만 어리고 이쁜 여자와 결혼에 성공. 과거에 이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제 이미 멸망 고대 왕국의 노예였는데 노예 23호. 이름도 없는 노예였는데 뭐 어떻게 이제 그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한테 글을 배우고 연금술을 배우면서 자신의 위치가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되는. 그렇죠. 이 연금술사 밑에서 일하던 노예인데 이 우연히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 그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얘기는 나오질 않아서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한데 네, 맞아요. 그것도 아무튼 우연으로 탄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시고 있던 연금술사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뭐 우연히 이렇게 해놓은 AI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빅뱅 보면 뭐 그런 느낌이랄까? 갑자기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이게 그 듯한? 괴테 파우스트에 등장한 캐릭터가 모티브였대요. 작가 말을 빌자면. 그랬고 사람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흐릿한 아직 형체를 이루지 않은 우주의 탄생을 연상시키는 모습에서 요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연금술에 항상 나오는 그러니까 정체를 모른다는 거죠.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예전에 연금술사들이 이렇게 인간인데 소형 인간을 만드는 걸 되게 즐겨했대요. 그거를 호문클루스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인간 형태를 띤 어떤 생명체, 무슨 인형 같은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라는 뜻 자체가 호문클루스를 얘기하는 거죠. 진짜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가 그냥 빅뱅이라니까 갑자기 생명체가 막 태어난 거예요.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간 보면은 약간 알파고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왕이었나요? 왕이 막 질문하잖아요. 걔한테. 네. 이 국왕이 그러니까 불사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한테 이것저것 막 묻다가 데리고 와서 물어보죠. 네, 이 난쟁이가 그러면은 국토 연성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너에게 불사의 몸을 주겠다라고 뻥치고 나서 뒤통수를 그냥 빡 치죠. 그러고 나서 자기랑 호헨하임을 살아있는 현재의 돌로 재구축한 게 실상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사실 나오긴 하죠. 그래서 호헨하임은 온몸에 무슨 그 생명을 다 받아서 53만 몇 명인가요? 뭐 나오는데 아무튼 다 세고 있더라고. 네. 그 한 명 한 명이랑 다 얘기했다고. 다 대화를 해서 이렇게 설득을 했잖아요. 야 그래 우리 53만 그 아버님을 우리 같이 함께 무찔러 보자라고 대화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얘기를 했대. 그 오랜 세월 동안 되게 오래된 사람이고 500년 동안 53만 엄청난 사람이에요. 1인당 몇 명. 설득왕 호헨하임.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몇 시간씩 얘기한 거야? 한 몇 초씩 얘기한 것 같아. 야, 해, 안 해. 빨리 말해. 콜 안 하면 나가. 막 이런 거. 근데 실제로 걔가 돌아다니면서 한 게 그 현자의도를 뿌리고 다닌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국토 그 연성진을 만들려고 그 반대하는 애들을 뿌렸나? 뭐 도와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뿌렸겠지만 아무튼 그 53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53만. 프리저 전투력 53만이잖아. 오, 그렇군요.
어리둥절한 드래곤볼 안 봤어요? 네, 저 드래곤볼 안 봤어요? 네, 옛날에 만화로는 몇 편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아, 있어요. 진짜? 오마주야 53만? 좀 봤죠. 53만 몇 천이던데. 네, 되게 맞아. 익숙한 숫자일 수 있겠다. 그러네, 소년 만화를 보는. 그러네. 나 소름. 방금 나 깜짝 되게 놀랐네. 의미 없는 디테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근데 또 막 찾아보니까 53만 아닌 거 아니야? 맞아요. 53만 맞아? 맞았던 것 같아. 네.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었고 그것도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호문클루스의 목적 우리가 얘기했나요?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짚고 그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그 진리의 문에 도달했던 사람 5명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국토 연성지는 이제 그 슬로스라는 게으름 비우는 그 호문클루스를 이용해서 걔가 땅 땅굴을 파고 있었다는 진짜. 거.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일식을 삼칠. 일식을 기다려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려고 한다라는 그쵸.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게 서서히 밝혀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조금 더 보태자면은 그 신이 되려면은 그거를 담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막 모으기 위해선 그 국가에 있는 5천만 명의 혼을 짜내서 현자의 돌로 만들어서 그 그릇을 만들어서 그 신의 에너지에 넣었고 자기가 어쨌거나 신이 되고 싶었던 거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다음 편에. 여러분들께서 오매불망 기다리는 저는 미리 마지막 편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